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암석과 화석을 좋아하는 여자 길소희라고 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준 화석과 동일 과정설은 과학적 법칙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아래쪽에는 사다리꼴의 도형이 있고요. 위쪽에는 파란색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원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 정답을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너무 쉽지가 않다, 그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조금 더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지선다형으로 보기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기. 네. 자, 첫 번째 보기에서는요, 그 두 도형 사이에 뭔가 뻥 하고 폭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보기 2번. 아, 이번에는 주황색의 이쁜 하트가 또 들어가 있네요. 예. 보기 3번. 이번에는요, 둥근 원에 4등분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 들어가 있고요. 보기 4번. 이번에는 두루마리가 이렇게 중간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기 중에서 어느 게 정답일까요? 이 그림이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들었는 정보가 없다면 이것을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그림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모양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별 모양도 있을 수 있고 햇잎 모양도 있을 수 있고 웃는 모양도 있을 수 있고 화살표 모양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양은 같다 할지라도 이처럼 색깔을 또 달리 한다면 그 변수는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지금 풀어보는 문제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와도 어떤 면에서는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표준화석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표준화석, 때로는 시준화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표준화석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을 표준화석이라고 할까요? 진화론적인 패러다임에서는요, 이 표준화석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어떤 지층에서 많은 개체수로 발견되어 특정한 지질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으로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은 이 표준 화석 그러면 어떤 화석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박물관이나 과학관 같은 곳에 가면은 빠지지 않고 제시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화석입니다. 혹시 이 화석의 이름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보시는 바와 같이 머리, 몸통, 꼬리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중간에 있는 축엽과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늑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세쪽이라고도 불리는 삼엽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삼엽충은 학자에 따라서 또는 출처에 따라서 이제 이 숫자가 달라지긴 하지만은 150가를 가지고 있고요. 2만 종 이상이나 되는 굉장히 다양한 종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화석 중에 하나입니다. 표준화석, 그러니까 삼엽충 화석을 표준화석으로 사용할 때나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은 속이나 또 그보다 더 범위가 넓은 과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특정 삼엽충을 표준화석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이 알려주는 지질시대의 범위도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음으로 표준화석으로 빠지지 않고 제시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모습의 공룡 화석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요, 프로토세라톱스가요, 벨로시랩터하고 싸우다가 화석화된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화석은요, 1971년에 폴란드 팀과 몽골 팀이 합작으로 같이 발굴해낸 화석인데요. 고비 사막에서 발굴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시조새라고도 들어보셨습니까? 너무나 유명해서 또 다들 아실 건데요. 진화론적인 패러다임에서 새의 조상이라는 의미로 첫 번째 새라고 이렇게 해서 명명이 되었지만 실제로 이거보다 더 아래 지층에서
현존하는 새와 같은 그런 화석들이 발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새의 첫 번째 조상이라는 그 이름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화석을 보시면은 주둥이가 오리 주둥이를 닮은 하드로사우루스 계통의 화석입니다. 지금 사진상으로는 스케일을 따로 제가 넣지 않아서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 감이 잘 오시지 않죠? 근데 이것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자그맣죠? 그 길이가 제가 양팔의 볼링보다 더 긴 1m 63cm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 화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직접 이 화석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장에는요, 이 오리주둥이 공룡의 두개골 화석만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넓적다리뼈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은 수십 개의 넓적다리뼈가 1m 안팎의 크기로 쫙 전시되어 있는 모습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되어 있는 이 전시장 바로 옆이 무엇이냐면요, 화석이 실제로 묻혀져 있는 화석지인데요. 그 화석지에 가시면은 이제 길이가 한 500m, 그리고 높이는 약 30m 정도에 해당되는 태저감층이 있는데, 그곳에 어떤 화석은 머리부터 발, 이제 몸체까지 이 관절들이 다 연결되어서 붙어 있는 채로 보존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화석들은 뼈 화석이 관절들이 연결되지 않은 채로 마구 뒤섞여서 그렇게 이제 10,000개나 달하는 그런 것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중국이 그 지역에서요, 또 멀지 않은 곳에 또 가시면은 발자국 화석지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7,000점에 달하는 발자국 화석들이요, 다양한 종류의 그 피조물들이 남긴 발자국들이 쫙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요, 흔히 진화론적인 패러다임 내에서 신생대를 지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매머드 화석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준 화석들, 표준 화석들의 조건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많은 개체수로 발견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인 것은 우리가 직접 그 화석들이 발굴되는 화석지를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개체수도 많으냐 적으냐 직접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문제인데요. 생존 기간이 짧아야 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표준 화석의 생존 기간이 짧았다, 길었다를 우리가 고신뢰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할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진화 속도가 빨라야 된다라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진화를 어떻게 정의 내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하지만 고신뢰 과학적으로 마찬가지로 진화 속도가 빨랐느냐 늦었느냐 이것을 말한다라는 것은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 시준 화석에 대해서, 표준 화석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요, 한번 이것을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분의 과학자를 초청해서요, 그분들을 이제 우리가 식탁에서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눈다고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초대할 과학자는요, 바로 이분이십니다.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아실까요? 공룡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분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공룡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명명하신 영국의 해부학자인 리차드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1804년에 태어나셔서요, 189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초대할 과학자가 있는데요. 현대 해양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매튜 모리 해양학자이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성경책 읽기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요, 성경의 시편을 특별히 8편 8절을 읽는데 어느 날 그 시편 내에 바닷길이라는 그 표현을 보시고 바다에도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보고 싶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닷길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에다가 이제 실험 목적과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연락을 달라라는 메모와 함께 쪽지를 넣어서 그 많은 병들을 이렇게 바닷물 위에 떠서 표류시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수집해서 연락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병들이 흘러가는 걸 통해서
바닷물이 이런 흐름으로 흘러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처음으로 해류도를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초대할 분은요, 바로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유전학의 아버지, 유전의 법칙, 완두콩 실험을 통해 가지고요, 유전의 법칙을 이제 잘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해 주시고 이제 설명해 주신 분이신데요. 바로 그레고리 멘델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1822년에 태어나셔서요, 188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실험적으로 굉장히 잘 설명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미 우리 손주들도 또 우리도 이 유전의 법칙에 대해서는 늘 경험하고 있는 바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소는 뭐만 낳지요? 송아지만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은 또 뭐만 낳지요? 망아지만 낳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개가 고양이를 낳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거나 아니면 목격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도 연락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요, 우리가 초대할 분은 바로 땅콩 박사님으로 더 잘 알려져 계신 조지 카버라는 박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때 노예 상태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실제로 정확한 출생 연도를 말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썰카라는 약자, 약 혹은 이제 경이라는 의미의 그 시 약자를 넣어서요, 1864년경에 태어나셔서 1943년에 돌아가신 것으로 연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요, 이 네 분의 과학자를 다 초대하려면은 분명히 이 네 분의 과학자들이 다 살아계신 그 연도가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이 네 분들 중에 가장 늦게 태어나신 분이 조지 카버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1864년 또는 65년, 66년 이후에 그 식탁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분들 중에서 가장 일찍 돌아가신 매튜 모리 해양학자분도 우리가 초청해야 되니까 1873년 2월 1일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시기보다 더 빨리 1872년 또는 71년 이전에 그 식탁을 마련하게 된다면 이 네 분의 과학자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처럼 언제 이런 식탁을 이제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네 분의 과학자분들의 생존 기간에 대해서 거의 확정적으로 카버 박사님만 이제 그 정확하게 연도를 몰라서 그렇지 그 오차 범위 내에서는 충분하게 이분들을 언제 이제 초대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화석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그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가장 아래층에 있는 지층이 항상 그것이 아래층을 의미할 수는 없고 또 그 상부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지층조차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지층에서 발굴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석을 통해서는 그것의 생존 기간을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석이나 화석군을 이용해서 그 지층의 지질 시대를 얘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표준화석은 영원한 표준화석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지금 슬라이드 상에서요, 어떤 분이 이제 논문으로 발표하신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라이아스기 하부를 알려주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리스트로사우루스가 생청석적 표준화석으로 별개로 사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지금 리스트로사우루스라고 하는 화석은요, 육지에 사는 피조물인데요. 그 베게너라고 하는 과학자분이요, 예전에는 땅덩어리가 다 하나로 붙어 있었는데 과거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땅덩어리들이 대륙들이 다 분리되는 사건을 겪었을 것이다라는 그 증거로서 제시되는 중요한 화석 중에 하나가 바로 리스트로사우루스입니다. 근데 이 리스트로사우루스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개체수로 발견되었는데요. 이 리스트로사우루스가 발견되면은 자동적으로 중생대라는 트라이아스기 시대를 지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화석을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잠비아에서요,
이제 그 기존에 보고되었던 시대보다 더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더 아래쪽에 있는 그 고생대 페름기라고 하는 그 지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리스토사우루스를 고생대 페름기라는 지층에서 이미 매겨져 있는 그 지층에서 발견했는 그 사실 때문에 처음에는 이 학자들도 리스토사우루스가 표준 화석으로 중생대를 지시하니까 중생대 트라이아스기로 시대를 바꾸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은 그 시대를 바꾸어 버리게 되면은 함께 발굴되었는 다른 화석군들과 또 기타 더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고생대 페름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남겨져 있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리스토사우루스는 이제 더 이상 중생대 트라이아스기를 지시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리스토사우루스만 바뀌었는 예가 유일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쿰스키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기존에 잘못 보고됐는 오류들도 정정을 했지만은 이후에 다른 지층에서 더 오래된 지층이거나 더 새로운 지층에서 더 위에 있는 상부 지층에서 발견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밝혀진 1,500개 이상의 청사학적 범위를 정정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환 논리의 오류 때문에 고생물학자들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 방법들을 도입해서 최대한 화석과 지층의 연대를 지질시대라는 것을 오랜 연대설적 패러다임 내에서 또는 진화론적인 패러다임 내에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순환 논리의 그 외에도 그 각각의 방법들은 자연주의적인 방법 내에서도 이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성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점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요, 지질시대에서 오랜 진화론적인 패러다임 내에서요, 수억 년에서부터 수천만 년, 또 상대적으로 짧은 수백만 년 되었다라고 이제 흔히 주장되고 있는 공룡이나 다른 화석들에서요, 놀랍게도 연부 조직, 부드러운 조직과 또 그 단백질 그리고 세포와 같은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굳이 생화학자들이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그 뼈를 구성하고 있는 뼈 단백질인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도 쉽게 이런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는 분해되어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인 동일 과정설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상에서 보시고 있는 것은요,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지구학 원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 과정의 법칙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단정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보시면요, 허튼이 영국에서 동일 과정의 법칙을 처음으로 주장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허튼보다 27년이나 앞서서 독일의 지질학자였던 피쉬엘이라는 분이 이제 이 동일 과정설이라는 것을 지질학계에 처음으로 소개를 하셨어요. 다만 허튼은 나중에 이 동일 과정설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설명을 했던 것뿐이죠.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법칙이라는 용어로 굉장히 단정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 과정설에 대해서 모든 학자들이 동의를 할까요?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반박을 했고 또 그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신 분이 누구시냐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고생물학을 가르치신 스티븐 J. 굴드라고 하는 이제 고생물학 박사님이십니다. 이분께서는요, 동일 과정설을 초기에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제시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요, 천년적 과정은 항상 균일한 속도로 작용해서 서서히 누적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상론적 동일 과정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직접적으로 지질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한해서 측정했을 때 속도가 다르다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에 폐기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천년법칙과 관련된 것인데, 천년법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불변하다라고 하는 아프리오리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이것을 방법론적 동일과정설로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굳이 그 지구과학계에서 이미 벌써 다 밝혀져 있는 것을 다른 용어로 이렇게 동일과정설이라는 용어로 새롭게 가져올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스티븐 제이 굴드 박사님은 불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요, 루드윅과 굴드도 좀 더 이제 네 가지로 법칙의 균일성, 과정의 균일성, 속도의 균일성, 상태의 균일성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요, 또 동일과정설의 개념들이 얼마나 다르게 쓰이고 있는가를 소개하셨고요. 또 마이어도 2011년에 좀 더 세분해서 동일과정설의 개념이 얼마나 다른가를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동일과정설을 이야기할 때 그 동일과정설의 용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동일과정설은 논리적으로 후건 검증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천의 침식에 의해서 V자형 계곡이 생겼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두고서요, 우리가 어떤 곳에 딱 갔는데 그곳에서 V자형 계곡을 보게 된 거예요. 관찰을 했는데 그곳에 하천이 흐르고 있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아마 이곳에 하천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하천이 흐르면서 이것을 V자형 계곡으로 깎았을 거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오류를 지니고 있느냐면요,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대학생은 학생이다, 그러므로 학생은 대학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그 오류가 보이시나요? 앞부분에 대학생이 학생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학생이면 대학생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이 다 대학생이라는 1대1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맞겠지만은 실제로는 대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얼마나 다양하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V자형 계곡이나 아니면은 이제 또 다른 같은 지형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오류가 없는 것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같은 지형에 대해서 다양한 지질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 오류는 이 오류를 극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 2006년 강원도 설악산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는데요. 그때 2006년 이제 강원도에서요, 집중호우가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나게 비가 퍼부었습니다. 그 폭우로 인해 가지고요, 설악산 그 고산지대에요, 전혀 상상치도 않았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부채꼴의 선상지가 격변적으로 하룻밤새 생겨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놀랍지요? 그리고요, 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인데요. 이 대협곡도 동일과정설적인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은 격변론적으로 접근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랜드 캐니언에 관련된 많은 논문들을 살펴봤지만은 동일과정설적인 설명보다는 격변론적인 설명으로 접근할 때 훨씬 더 설명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뭐 굳이 과학교육학 용어 해설집에 나오는 자연 법칙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그 정의를 다시 읽어드리지 않고 또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법칙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을 적용한다면 동일과정설은 결코 법칙이라는 용어로 사용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스테들러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분께서는요, 모든 과학적 증거가 동일하게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고신뢰 과학과 저신뢰 과학으로 구분해서 이제 살펴볼 것을 얘기하셨는데요. 반복 가능하냐, 직접적 측정이 가능하냐, 아니면은 전향적 개입 연구로 진행되었느냐, 가정과 편견이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얼만큼 주의를 기울였느냐라는 이런 6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그 과학적 정보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한 것을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과학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사상이 굉장히 점점 만연해 가고 있는 오늘날에요. 과학이나 과학적 법칙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말을 할 때 그것이 진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전달하고 있는 건지 말하고 있는 것인지 잘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적 증거 또는 과학적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패러다임 내에서 또 그것이 제시되고 있고 설명되고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고 과학적인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접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그것을 또한 제대로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배우고 또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